加快建设国家战略人才力量，大力支持和大胆使用青年科技人才。 중국 기술주들을 그동안은 인터넷주 정도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이 성과를 내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기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빅테크 종목을 추월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떠오른 배경부터 투자 매력도와 향후 전망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증권의 중국 신흥국 전략을 담당하는 김경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유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빅테크가 요즘 주춤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항생지수, 이거 제법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랐죠, 이게? 네, 중국 테크 기업들이 주로 상장된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술주들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올 들어 지난 2월 19일까지 약 27% 급등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를 훌쩍 앞섰습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중심에는 중국 기술주들이 있는데요. 보통 미국의 7대 테크 기업을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데 중국판 M7으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비아디 등 7개의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중국 본토 증시는 수익률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었는데요. 홍콩의 어떤 그 기술주 그리고 본토의 자금들이 내려가서 홍콩을 매매하는 형태로 춘절 이후 이제 한 달 동안 강하게 지금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알리바바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거의 한 마이너스 50%도 넘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오랜만에 들여다봤더니 플러스 8돼 있더라고요. 예. 너무 기뻤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까? 세계 증시와의 그 상관계수라고 있습니다. 네. 같이 움직이는 정도로 보는데 미국이나 그 일본,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5에서 0.8 거의 동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중국 증시만은 유일하게 떨어져서 0.34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새해 들어서 M7 주가들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S&P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AI 붐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그 상승 흐름을 타니까 많은 투자 자금들이 국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선 수익률을 준 것은 2020년 코로나 쇼크 때하고 2017년 BAT라고 해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주가가 시가총액이죠. 세계 탑 10에 진입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2017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주의 급성장 배경, 원인이 뭘까요? 통상적으로 역대 중국의 강한 장세를 보면 경기 부양도 있고 부동산 부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장이 환호했던 거는 민간 기업들 혹은 어떤 민영 기업들이 주도해서 뭔가 벌이는 일들에 반응을 했는데 일부 민영 기업들 주도로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시주석이 열었던 민영 기업 좌담회라든지 이런 걸 열면서 이제 주식을 채우는 식의 랠리가 이제 급등의 배경이라고 생각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있었던 이제 중국 주식이 한 4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급적으로나 혹은 장기 할인 측면에서 조금 하단을 다진 상태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더 시장을 좀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놀랐던 게 마윈이 나타났다. 그동안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 군기잡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앞으로 빅테크를 중심한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쇼크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지리자동차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고도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과 관련해서 새로 좀 선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가 기존에는 일주일씩 걸렸는데 지금은 단 20분 만에 해결이 되고 증권사들이 나오는 시황 보고서를 비롯해서 각종 그 정부에 제출하는 여러 보고서들도 AI를 활용하니까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융합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점이 이제 됐다는 거죠. 예. 그럼 미국 M7하고 중국 M7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천조국답게 미국의 M7의 시가총액은 무려 1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M7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조 5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요. 특히 그 상위 M7의 세 가지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각각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틀리고요. 또 시장의 깊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위치에서는 중국 기업이 여전히 좀 딸리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 기술주하고 중국 기술주의 그 수익률 차이, 이거는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중국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테리픽 10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는데요. SMIC와 지리차, 바이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올 들어 2월 19일까지 이들 1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8.3%에 달하는데요.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수익률이 62.9%로 1위를 차지했고 알리바바는 50.6%로 2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M7의 수익률 평균은 1.5%에 불과했는데요. 메타 말고는 대체로 수익률이 지지부진했고 테슬라는 10.7%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M7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이익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추정치가 22%였는데요. 2023년 4분기에 기록했던 56.8%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이슈가 어쨌건 엔비디아의 주가를 그렇게 빠르게 어떤 변동을 줬던 것도 결국엔 미국이 독식했던 뭐 하드웨어 쪽이나 AI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해 저희가 이제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고 거기서 흘러내린 것들을 누가 받아갈 거냐에 대해서는 주식은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 기술주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중국판 M7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개 기업들의 상대적인 매출비는 중국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이익 역시도 한 12%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캐펙스라고 얘기하는 자본 지출이나 투자 쪽도 사실은 여전히 한 12%밖에 되지 않아서 뭐 9분의 1, 8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지켜보는 부분은 민관이 합동으로 투자할 부분들, 또 시장은 또 증가율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은 이미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중국이 따라잡기를 만약에 한다면 민간의 자금이 없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증가율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주로 중국의 뭐 M7 혹은 중국의 기술주 10개 뭐 이렇게 저희가 취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날아다녔던 미국의 M7, 요즘에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애틀란타 연운의 그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는데 마이너스 2.4로 그냥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이제 감소하는데 주가 수익비라고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인데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제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90% 싼데 이걸 이용하지 비싸게 미국산 AI를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그 주가 수익 비율과 관련되어도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근데 이익 증가율을 전망치를 보니까 중국 M7하고 미국 M7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중국 증시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매출하고 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올해와 내년 추정치 기준으로는 좀 앞설 걸로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기업들의 어떤 이슈에 시장이 반응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뭐 최근에 알리바바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AI 응용 분야에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쌓아놓은 캐시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나서겠다. 이 심리가 바뀐 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캐펙스 같은 투자 영역에서의 증가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7 대비 중국은 9분의 1밖에 안 되는 투자 규모를 지금까지 보였고 향후 이제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올해 계속 공개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크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5년을 본다면 이게 중국이 유리합니까? 미국이 유리합니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야기가 똑같은데요.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 분야로다가 AI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도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독과점 규제라든지 가격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그 반응을 하면은 마인이나 텐센트처럼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AI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은 미국 증시가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작년에 가까스로 장기 바닥을 찍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이 어떻게 보면 돌지 않는 이 유동성 함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자체를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주식을 띄워서 소비나 리플레이션을 유도하겠다는 게 첫 번째 변화고 그런 부분에 이제 순응을 좀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할인 요인이 가까스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중국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될 정도로 사실은 40%의 하락폭을 4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최근에 하락을 멈추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에 대한 할인 요인이 제거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주식도 가성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모든 제품들이나 산업단의 모든 어떤 환경은 가성비를 추구하고 박리담회를 추구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진이 바닥 확인을 하려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할인 요인들이 좀 제거되면서 미국에 쏠린 것들의 대항마가 당장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한 1,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증시 잘 나갈 때 거기에 투자했다가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국 증시에 독특한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뭐 저는 구조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국은 개인 투자자가 매매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쫓아가면 항상 그게 꼭지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못 그렸던 것도 기관보다는 개인이 주도했던 장세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기 직전에 이제 찾아온 통계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중국 증시 상해 심천에 5천 개 기업이 있는 그 본토 기준으로는 개인이 30%, 그리고 기관이 이제 법인 합쳐서 50% 정도, 그리고 정부가 직접 뭐 국가대표팀이라고 해서 부양할 때 바칠 때 이렇게 하는 이 자금들이 5%. 외국인은 5에서 한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중국도 이제 개인에서 기관 주도로 그리고 이제 없었던 ETF 시장이 개화하고 있고 개인들이 기관에 위탁해서 이제 운용하는 쪽에 나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장세를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로 또 하나의 조금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출을 잘하는 국가지만 상장 기업의 내수 매출 관련 비중이 여전히 85%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금융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워낙 국유 기업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국인이 92% 그리고 외국인이 7,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극화된 시대에 각자 도생하는 구간에서 외부 변동성이 커질 때 내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좀 좋게 보자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 중국 투자는 이퀄
별도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증시가 화랑을 보일 때는 아마 중국 증시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거의 투자한다는 자체가 매니저들로 하여금 상당히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헤지 펀드나 그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주식에 보유한다는 자체를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국의 공시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이런 부분도 전에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이 이런 것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 규정을 강화시킨다든지 회계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중국의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00개 정도가 중국 증시에 상장되고 있고 시가총액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그 책임자들,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유자산관리공사 이하의 중국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그 지시를 하면은 여기서 대꾸 안 하는 건 양반이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불투명성이 있었는데 지배구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중국 증시가 좀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제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미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 얘기하고 그럴 때 PER, PBR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뭐 본토 미국 증시가 지금 뭐 한 22배 정도 PER 기록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본토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인 할인의 간극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3, 4년 동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공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중국 배제 전략이 이제 계속 더 강화되면서 사실은 미국과의 비교뿐만이 아니고 신흥국 대비해서도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나름대로의 이익의 어떤 안정성 대비해서는 PER이 좀 낮게 보여지는, 즉 저희가 디레이팅이라고 얘기하는 할인을 굉장히 계속 주면서 아직 간극은 크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증시의 매력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국 수뇌부가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년 전을 기억해 보면 중국 관련 붐이 있을 때 후션강통이라는 걸 통해서 외국인 개방한다. 또 중국이 부양을 하려고 10년 전에 2014, 15년도에 강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주식에 대한 시각은 워낙 은행 대출에 의존한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발행판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인과 개인을 끌어들인 거고요. 사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중국판 밸류업은 이제 주주 환원, 보유자 관점 혹은 부동산 가지고 더 이상 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 미국을 좀 따라하는 장기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성공하는 여부를 떠나서 내부의 돈이 굉장히 많고 내부의 자금을 말하자면 예금 금리나 이런 쪽에 이제 박혀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이제 수단으로서 주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매력이라 한다면 나름대로 주주 환원, 배당, 퇴출제도, 회계제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을 뭐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의 중국의 수급은 좀 다른 시장으로 별도로 보시면서 신흥국에서의 주식 비중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베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반대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중국 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더 잘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기업이라도 중국 본토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은 홍콩 증시에서 올 한 해 주가가 위안화로 17.67%, 홍콩 달러로 18.82% 올랐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JD.com ADR은 올 들어 주가가 22.35% 상승하면서 최소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업종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은 홍콩 증시에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54.13% 올랐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55.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투자자들 만나봐도 중국 좋은지는 알겠는데 달러 자산 포기하고까지 넘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장 달러 표시 중국 자산 정도는 조금 해보는 정도의 어떤 시각차라고 차기도 하고 또 중국 그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그 지난 4, 5년 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갭 메우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홍콩에 투자하는 부분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당분간 이 수익률 차가 계속 확대되는 경향은 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더라고요. 뭐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동산에 다 물려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예, 그래서 주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금리를 더 낮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주면서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서부터 시작해서 진급을 하더라도 현재는 그 예전에 있었던 월급을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은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아직까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내에서 돈이 돌지 않는군요. 근데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 내용은 이유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랫동안 닫혀있던 중국 증시가 점차 개방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개방은 언제부터 진행된 걸까요? 중국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심천, 즉 선전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1990년 증권거래소 개장 이후 외국인들은 중국 기업의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내국인 전용인 A주와 외국 통화로 거래하는 외국인 전용 B주로 나눠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했는데요. 24년 만인 2014년 후강통을 시행하면서 비로소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을 경유해 제한적으로나마 중국 본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성강통 또한 개방하면서 홍콩과 선전거래소 간 교차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해외 개인 투자자도 중국 본토 상하이 A주 시장, 선전 A주 시장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0년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중국 정부가 자격을 인정한 외국기관 투자자에게 주식 구매 한도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했고 2022년에는 본토와 홍콩 ETF 교차 거래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개방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지만 아직 중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은 3% 안팎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약 30%, 미국은 40%로 두 자릿수의 외국인 투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후강통을 통해서 홍콩 증시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되는 자금을 북향자금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북향자금 일일 평균 거래액은 2023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자본시장 개방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콩 증시 상장 종목 등을 통해서 본토 상장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직접 A주 투자가 가능하다는 방법이 있지만 투자 가능 종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할 수는 있지만 직접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ADR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JD.com, 바이두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환전 없이 쉽게 투자가 가능하지만 보관 수수료를 내야 하고 거래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당장 1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관세 부과에 앞서서 미리 그 수요를 땡겨 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성장에 가장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관세 전쟁이 좀 더 지속이 돼가지고 악화됐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그 증시에 특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양쪽 다 안 좋은 거 분명할 건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7년 전에 있었던 무역전의 일기랑 조금 다른 점은 당시에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긴축을 좀
했었습니다. 뭐 그림자 금융이나 부채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 했다면 현재는 내수에 올인하면서 확장하는 전략으로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제를 좀 가지고 이제 나선다. 그래서 협상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완전히 중국이 이렇게 하드랜딩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착륙하는 쪽의 리스크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렸는데 이 이슈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5%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2020년 대비해서 GDP를 2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R&D라든지 국가 투자 펀드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이런 그 전방위적인 그 산업 변화가 빨라지는 게 중국 국유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국유 은행 그리고 국유 석유 회사, 통신 회사들이 전부 AI와 관련된 융합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 중심의 이런 흐름을 중국 정부가 다시 민영 경제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선수를 교체하는 등록 환조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은 여러 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탱크들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자였다가 이번에 선회한 겁니까? 그러면 친기업으로 가고 다시 성장으로 가는 겁니까? 친기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인대에서 딱 핵심 키워드가 사실은 정부가 민간에 약간 숟가락을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는데요. 최근 딥시크나 민영기업 자담의 이유로 확실히 이제 테크나 이런 분야의 주도를 민영기업에게 좀 더 위탁하고 최근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민영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 부분에 자신감이나 이런 어떤 푸시를 가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번에 전인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책들을 보면은 기존의 그 수급 안정책이라든지 정책 그 호재들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떨떠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표가 빠진 버블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 먹을 필요도 없고 중국 증시에 투자를 계속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시장이 좀 호재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좀 더 많은 그 사회적인 정부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부가 증시에 개입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만 하더라도 무려 13만 8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앙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체 고용,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거의 6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증시는 별로 오름폭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 테크 주식들이 좀 그 홍콩에서 올라가니까 민영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선전 증시가 그나마 좀 움직이고 중국 안에 벤처 기업이라든 스타트 기업들이 많은 쪽은 거의 주가가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양극화된 모습이 좀 뚜렷하게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영기업에게는 아예 CEO들의 KPI를 바꿔서 평가 자체를 그냥 시총관리, IR, 배당으로 이제 바꿔버리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부양을 했고요. 또 ETF를 그냥 직접 사서 그냥 지수 자체를 받치는 역할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작년에 뭐 CSI 300 지수나 A50 같은 대형주를 이제 사게끔 해서 정부 자금들이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수급을 만들어주고 공급을 통제해서 이제 시장을 좀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유망 업종이나 네. 아니면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된다, 뭐 아니면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뭐냐, 뭐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알려주시면 뭐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연간으로는 중국 쪽 테크와 AI 확산이 연간 테마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일부 이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던 소비주라든지 또 하반기는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같은 중국이 주도하는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적자 생존 혹은 이제 강자 독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대형 기업들의 경우는 또 친환경 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소비, 하반기는 친환경 및 일부 이제 저희가 시클리컬 사이클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이런 경기 민감주도 간헐적으로 한 6개월 정도씩은 순환매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ETF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부각된 중국판 뭐 M7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압축해서 하는 뭐 랩이나 펀드는 없는 상태고요. CSI 300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중국에 있는 한 3대 테크 지수가 있는데 뭐 항생테크라든지 본토의 반도체 위주의 뭐 상해 과창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안 투자로 아직까지는 이제 구축이 돼 있고요. 향후에 이제 개별 종목까지 중국을 좀 접근하기에 조금 좀 불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압축형 펀드나 상품이 조금 올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ETF 투자를 지수 쪽에서 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파이낸스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장기 투자가 맞지만 중국은 EPS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높게 평가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낮게 평가됐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가급적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갖고서 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제품들이 출시되면은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머니들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한꺼번에 뛰다가 또 어느 날 한꺼번에 또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또 팔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뭐 장밋빛 전망을 중국에 대해서 드린 건 아니지만 올해 내년은 중국을 너무 비우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굉장히 이뻐 보여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갖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단의 경쟁력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뭐 일부 이제 중국의 조정이 있을 때 중국의 포지션을 미국에서 일부씩 조금 가져와서 구축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자체의 리스크는 저는 그냥 좀 큰 틀에서는 마진율 문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간의 어떤 관세 문제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더 부각이 되거나 자체적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잘 안 보인다면 결국에 1등 기업조차도 마진율이 나쁘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체적인 어떤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국이 정책과 매크로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딥시크 이슈를 보시면 산업이나 기업도 시장 환경을 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여러 가지 잠복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팔로우업을 좀 하시면서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 비우는 또 리스크보다는 조금 따라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미중 증시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그 선행성이 워낙 강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되는지를 보여줬고요. 이번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출시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고점 대비해서 한 23%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20% 정도 빠지면은 자율 반등이 왔고 그리고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 생산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수요들이 계속 꾸준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도 이제 미국, 중국 증시 못지않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좀 교체해 가면서 투자하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EPS는 중국이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 이런 건 당연히 연준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중국이 이제는 각 산업별로 자급도가 올라오고 기술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도 안 좋았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든 대표 기업의 주식이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주는 형태까지도 왔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보시면서 저희가 따라가는 패턴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형태의 흐름으로 신흥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롱하고 뭐 한국을 숏하고 이런 형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세의 요인 중 하나인 기술주의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계 증시 흐름과 전망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